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구로울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죽도록 달려왔는데도 좀 지각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가 원래 12월 달이 가장 바쁜 날이고요. 오늘이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 처리할 게 굉장히 많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장날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토론하고 또 투표하고 또 토론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오전에는 법사위에서 이제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 심의를 했고요. 오후에는 종합부동산세 상정을 막아달라는 그 서민들의 간절한 그 호소 때문에 법사위가 한동안 또 약간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님실에서 아주 진지한 토론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그 세제가 법사위의 전체 회의에 오늘 상정은 되지 못하고 일단 연기가 됐고요. 국회 본회의에서는 오늘 법 통과시킨 법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 17건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법안으로 올라온 응급처치 시설에 관한 기금 부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찬반 토론이 뜨겁게 붙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그 여야 합의로 응급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마련하기로 통과가 됐는데 지원금에 대한 그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감세 범위가 너무 크니까 그런 부분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수정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3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토론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응급실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확률이 30%, 32%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15%고요. OECD 평균 국가가 10 내지 15%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시설 지원, 특히 이제 경기도 외곽 지역이라든가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대한 응급시설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시급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찬반 토론이 굉장히 세게 붙어가지고 본회의가 예전보다 좀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각을 하게 됐습니다. 막 중앙선도 침범하고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21세기형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그걸 사무실에 놓고 와가지고 지금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복사가 되는 대로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여기 화이트보드가 준비가 됩니까?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정치권에 들어온 지 지금 이제 5년째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학교 시절에 방송 기자나 아니면은 외무고시를 봐서 외무직원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꿈은 가져봤지만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도 있고 계획했던 일이 잘 진행돼서 기쁨도 있지만 이렇게 저처럼 생각지도 않던 일이 눈앞에 다가와가지고 한동안 좀 방황도 하고 또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경험도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제가 직업을 바꾸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과연 그동안에 5년 동안 제가 이 정치란 게 무엇이냐라는 그 문제를 놓고 굉장히 혼자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국회의원들 299명에게 아마 299
9명의 분들이 각각 다른 답을 할 것입니다. 각자 생각하는 그 어떤 정치란 현상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거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 아마 대답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하면 아마 다 답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정치란 무엇인지 한번 대답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여기 안경 낀 여학생 생각 없으세요? 그럼 맨 앞에 계시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 그러면 또 글쎄요, 이게 서로 이제 우리가 의견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러면 계속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계신 러시아라는 티셔츠 입으신 분. 네. 정치, 지금 잘은 모르는데 아트라고 생각해요. 아트. 그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네, 정치가 아트 중에서도 종합 예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여기 이 줄에서 네. 서로 잘 사는 방법을 만드는 게 정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잘 사는 방법을 만드는 거. 네,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한 분만 더 말씀을 들어보죠. 여자분이 대답을 안 하셨는데 지금 대답하신 분 옆줄에 계신 네. 정치라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이 뒤처진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함께 가는 네, 네, 오늘 이제 나오신 세 분의 그 대답을 종합해 보면 정치라는 건 함께 가는 것이고 또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세 분의 말씀이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국회에 와서 제 스스로 이제 몸에 부딪혀가면서 정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가요. 설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함께 잘 살아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그 방안의 강구 방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방법들을 서로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끌고 가려면 반대하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설득의 방법이 과연 협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신문에 보도될 때는 몸싸움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싸움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세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주 빚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반성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정치는 남을 설득하는 일이다. 근데 남을 설득할 때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선진국 정치와 후진국 정치의 차이점이고 그리고 국민 수준을 반영하는 설득의 어떤 그 방법과 그 수위가 결정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거는 누구누구 계파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한나라당에는 예를 들면 친박 박근혜 계파가 있고 요즘은 월박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죠. 또 형님 그룹이 있고 형님 그룹과 또 반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에는 과거에는 예를 들면 정동영계가 있고 또 손학규파가 있고 이렇게 그 계파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그 언론 기자들이 씁니다. 그리고 이 계파라는 것은 그것이 그 긍정적이지 못하고 좀 네거티브한 쪽으로 항상 사용이 되는데 이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삼김시대, YSDJ 그리고 JP 시대에는 그 세 사람의 그 어떤 계파 속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세월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삼김이 사라졌는데 그럼 계파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또 다른 계파가 생깁니다. 그럼 계파라는 것이 왜 존재하느냐. 저는 이 계파라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려 해도 내 주장에 동의해주는 무리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흔히들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죠. 이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은 순수한 의미에서 엮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냥 동아리라는 그 긍정적인 단어로 쓰여지지만 이것이 그대로 정치판으로 옮겨지면 이게 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계파를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파라는 것이 그 생각과 그 뜻을 같이 한다는 어떤 그런 순수한 뜻을만 모여 있으면 학교의 동아리처럼 긍정적인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파가 항상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계파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투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번에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한 미래의 어떤 예언자처럼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무리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의지나 생각이나 또 가치관하고는 상관없이 A라는 사람이 다음번에 무슨 대권을 잡을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우르르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것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현상으로 비춰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계파는 웬만해서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는 없어지지 않고 소멸됐다가 다시 또 만들어지고 소멸됐다가 또 다시 또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파의 어떤 그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생각만큼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다음번 미래 세대,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그 시각에서 봤을 때 그 중에 누군가가 대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그 이미지 정치의 대변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그런 어떤 그 5년 후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뚜렷한 주자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5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대권에 꿈을 꾸는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다 어떻게 그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고요. 그리고 수면 위에서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사람들은 인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에 무게감이 첫째 실리지 않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나 보다 정도지, 그래, 그 사람 우리가 좀 지지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공감대를 아직 불러일으키기에는 좀 역부족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20% 이상을 넘기가 힘든 하나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어떤 그 리더로서, 확실한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파와 리더의 관계는 당의 존재와 그다음에 당의 지지도와 또 이런 여러 가지 함수관계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계파는 정치에 있어서 정말로 때때로 이것이 약일 수도 있지만 또 쓴 약이 될 수도 있고요. 독약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그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정치라는 것이 바로 어떤 설득이고, 그 다음에 이 설득을 위해서는 어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무리가 필요하고, 또 이 무리라는 것이 하나의 계파로 존재하면서 그 계파의 리더가 이제 그 국민들의 하나의 그 아이콘처럼 이렇게 이제 떠다니는 이제 그런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계파의 수장으로서의 21세기의 리더십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지금 나눠드린 데 보면 5가지로 말씀을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영어식 표현을 쓴다면 이거는 personality입니다. 그러니까 이 personality라는 것은 과거에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그 리더가 되는 조건 중에서 중요하게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 미국의 버락 오바마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바마라는 사람이 주는 어떤 그 퍼스널리티, 개인의 인생 역정,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2살 때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그 2살 때 아버지와 헤어졌다는 그 자신이 타고난 어떤 그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굉장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2살 때 아버지와 헤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될 때까지 걸어했던 그 인성 역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단 한 차례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찍은 사진이 딱 한 장 있죠. 호노룰루에서 헤어지면서. 그리고 어머니하고는 10살 때 헤어졌습니다. 10살 때 헤어져가지고 미국의 하와이의 그 푸나우 사립학교를 다니게 되는데요. 이 푸나우 사립학교가 미국의 그 하와이에서 가장 좋은 백인들이 가는 매우 비싼 학교죠. 그리고 이 푸나우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다시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그 이름 없는 대학교를 다니는데 그 이름 없는 대학교는 사실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대학이고 흑인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입니다. 거기서 다니다가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로 편입을 했다가요. 컬럼비아에서 다시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을 갑니다.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유수의 로펌으로 갈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오바마는 어디로 가냐면 시카고의 빈민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카고의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빈민 활동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바마의 인생은 굉장히 곡절이 많습니다. 이 곡절이 많은데 이 곡절이 많은 이 변곡점마다 이 사람은 백인과 미국의 그 백인 사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룹들이 지향하는 그 변곡점을 한 번씩 찍고요. 그 다음에 그 흑인 사회, 그러니까 미국의 그 서민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의 사생활, 그 생활을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곡점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 버락 오바마가 투 트랙의 어떤 그 인생 역정을 겪으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 저는 역할을 했다고 제 스스로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기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관에 나와 있는 분들 대부분들 이제 미국 백인 사회를 대표하는 분들이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버락 오바마의 당선에 대해서 그분들이 뭐라고 스스로 자의를 하냐면 오바마는 노예의 후손이 아니다 라는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당선돼도 우리가 백인이지만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이제 스스로 자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흑인 대통령이라는 거에 대한 미국 사회의 어떤 약간 반감 같은 거를 오바마가 본인의 인생 역정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저는 그 개인적인 그 히스토리를 만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실은 꼭 정치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21세기를 끌어가는 전문가 그룹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모로서의 조언을 제가 한다면
저는 반드시 1등만 하고 어떤 그 엘리트 코스만 가는 것이 그것이 성공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맞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어떤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설계를 해서 디자인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버락 오바마의 부모가 그런 의미에서 오바마를 저렇게 키웠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바마의 어머니의 오바마의 자서전에 나오는 어머니가 나를 왜 푸나우로 보냈는지 미국의 그 사립학교로 보냈는지에 대한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흘끼들끼 보면은 그 오바마의 어머니는 굉장히 그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이었으면 틀림이 없고 그 여성이 자기 아들의 단점을 최대 강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그 한 분야에서 성공한 리더에게는 반드시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한석봉 어머니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한석봉 어머니가 그 한석봉이 글을 가리키기 위해서 3번씩 이사하는 거 그것이 어찌 보면 지금 버락 오바마의 어머니가 버락 자기 아들을 미국의 유학 프라이빗 스쿨에 유학 보내게 되는 그런 계기하고 비교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어머니가 항상 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준다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언해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21세기형 리더십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퍼스널리티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난번 작년 요맘때 12월 19일 대선과 비교해서 얘기를 한다면요. 저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가 큰 표차로 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동영 후보가 내건 그 캐치프레이 중에는 가족 행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남북통일과 개성공단 문제는 그 정동영 후보라는 사람이 살아온 인생 역정 가운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단어가 남북통일 문제였지만 그것 이외에 평범한 국민과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어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그 FGI를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가족 행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족 행복이라는 것은 정동영이라는 후보가 후보 중에서 가장 평범하게 커서 셀러리맨으로 커가지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셀러리맨으로 커서 어렸을 때는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셀러리맨으로서 정치인이 돼가지고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그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가족 행복이라는 단어를 캐치플레이즈로 해서 내걸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캐치플레이즈는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추구하는 것이 경제 문제였는데 그 경제 문제와 정동영 후보를 연결시키는 데는 개인의 퍼스널리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차려낸 것이 가족 행복입니다. 가족 행복인데 이 가족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정동영의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가족 행복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정동영이라는 사람의 히스토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족 행복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생뚱맞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족 행복이라는 것은 20대, 30대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쉽게 들어오지만 40, 50대의 그 당시의 유권자에게는 가족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경제라는 단어가 훨씬 더 호소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것을 채택해도 이것은 실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가족 행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요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간혹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표와 가족 행복이라는 단어는 개인의 히스토리와 비교해 봤을 때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첫째, 결혼도 하지 않았고 혼자 사시는 분이고 그러면 가족 행복이 이것이 맞아 떨어질까? 퀘스천 마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가족 행복과 박근혜 대표하고는 왠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동안 박근혜 대표라는 분이 만들어온 어떤 그 환한 미소 그 다음에 그 미소에서 받는 어떤 행복한 느낌 이런 것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싸우지 않고 승복하고 또 승자를 축하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이미지 구축과 가족 행복이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표가 그 김장 담그는 사진을 각 신문에 실었습니다. 굉장히 그 김장 담그는 모습과 박근혜 대표의 그것이 어우러져가지고 가족 행복이라는 단어와 이것이 잘 혼합되어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당은 다릅니다만은 그러한 그 박근혜 대표의 전략은 상당히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족 행복이라는 컨셉을 본인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결점을 이렇게 결점을 숨길 수 있는 하나의 오히려 결점,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해 대선 때까지는 경선 때까지만 해도 그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어떤 그거에 대한 남자들의 어떤 거부감 같은 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비를 하나 넘으면서 지금은 가족 행복과 유사한 행보를 함으로써 본인의 결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도 개인의 퍼스널리티를 구축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그 퍼스널리티가 과연 어떤 캐릭터로 형성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나온 한 장의 사진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정치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정치를 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서 사회에서 활동을 하실 텐데 그 분야에서 활동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바로 퍼스널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 만약에 내가 제약회사 사장이다. 그러면 제약회사 사장으로서의 갖춰야 되는 리더십,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제약회사 사장으로서 그 제약회사 직원들이 그 사장을 존경할 수 있도록 스스로 퍼스널리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원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그것을 알리는 사장과 그렇지 않은 사장은 나중에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바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과 또 내가 쌓아온 히스토리, 그다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가려 하는지, 그리고 이 집단에 내가 왜 리더가 되는지에 대한 그 요소 가운데 나 자신의 퍼스널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1세기형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헌신적 리더십입니다. 과거에 삼김 시대에는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런 그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은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어떤 패밀리의 한 단위에서도 이것은 굉장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다 느끼실 겁니다. 과거에는 가부장적이고 아버지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의 동등하게 자식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목소리를 점점 키울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에게 어머니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가족관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21세기형 새로운 헌신적 리더십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헌신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복종합니다. 제가 헌신하면 그 사람이 제 말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무조건 헌신하면 그 사람이 저를 신뢰합니다. 신뢰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실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미래 예측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깨지지 않는 신뢰는 바로 헌신에서 저는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은요, 초등학교 때 단장 선거 하면은요, 보통 골목대장 스타일의 힘센 사람이 과거에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가면은 라면 사주는 친구가 보통 반장이 많이 됐고요.
고등학교 가면 책 많이 읽은 친구가 그 그룹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연령별로 그 연령대에 그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리더 그룹이 새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저는 21세기형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오는 것이 바로 이 헌신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헌신적 리더십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사회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헌신하라 그러면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아침 우리 집 앞에 그 떨어진 쓰레기, 또 우리 집 앞에 쌓인 눈, 우리 집 앞에 쌓여진 낙엽을 옆집 사람이 쓸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쓸어줍니다. 처음에 한두 번 쓸어줬을 때는 아 그래 감사하다. 아이고 참 저런 좋은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매일매일 그 사람이 조건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그 옆집 사람이 찾아와서 뭔가를 부탁합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저는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도 사장님이 부하를 다루는 직원을 다루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장님이 매일매일 아침에 7시에 출근하시면 그 직원들의 출근 시간이 5분, 10분씩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헌신적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의 그룹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헌신적 리더십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잘하고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가 여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제가 민주화 투쟁의 리더십이 소멸됐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80년대에 민주화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희생했던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존경과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21세기가 몇 년 전까지 그것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민주화 투쟁에 희생된 분들 또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애쓴 분들에 대한 마음의 빚이 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7대 때에 그 정치적 실험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그 민주화 투쟁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저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영원히 지지해 줄 것으로 믿었던 것이 커다란 이제 그 실책이었었죠. 근데 그 당시에 국민들은 사실은 이것을 정말로 영원히 하라는 뜻으로 지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마음의 빚에 대한 보상으로서 투표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 다음에 또 분석 같은 것이 뒤따르지 못했던 것이 이제 그런 어떤 실책이었는데요. 저는 이런 그 투쟁의 리더십은 지금 소멸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도 지금 그 자동차 빅3 노조 문제가 오바마의 커다란 이제 걸림돌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때 미국도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리더십을 확보했습니다. 투쟁에 앞장서는 사람이 리더가 됐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이런 투쟁에 앞장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들 대부분이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국민소득 2만 불 이상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음을 돌리죠.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국민소득 7,000불부터 민주화 요구가 보통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 국민소득 7,000불 시대의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중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후진국으로 다시 전락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중국이 그 과제 앞에 다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국민소득 7,000불 시대를 대비해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이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국민소득 7,000불 시대가 되면 중국도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남북 통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국민소득 7,000불이 되면
그 북한과 중국의 경계 지역에 대한 어떤 그 감시라든가 이런 것이 좀 허술해지면서 그 남북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2만 불씩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투쟁으로서 리더가 되는 것은 한 고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으로 그러면 리더가 돼야 되느냐? 투쟁의 리더십이 존재했을 때는 흑백 논리가 존재했고 선명성이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모 아니면 도, 흑 아니면 백. 그러나 이제는 그 흑백 논리나 선명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보다는 국민들은 조화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아트라고 했을 때 제가 종합예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모니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싸우는 것도 제일 싫어하고요. 뭔가 화합해서, 협상해서, 타협해서, 토론해서 하나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조화로운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거는 다양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이념적인 질문을 기자가 했을 때 대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실용주의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런 이데올로기, 이념을 얘기할 그런 시간이 없고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자본주의와 또 사회주의가 각 실험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몰락했고 자본주의도 제가 보기에는 절반의 실패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는 어찌 보면 자본주의의 절반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달아버리면 뭐든지 다 이제 파괴라는 것이 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시장주의, 그러니까는 부시 정권이 말하는 시장주의와 또 이 미국의 민주당이 주장하는 어떤 케인즈 이론, 그러니까 정부가 적당히 개입해서 이 전체적인 시장을 끌고 가야 된다는 이 양쪽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가장 이것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양성에서 빚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 조금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500만 표 차이라는 큰 표차로 이겼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시장주의, 그러니까는 무조건 1등을 원하는 그 시장주의를 다 지지한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줄 때는 그 당시에는 그래 우리가 좀 더 잘 살아야지, 경제가 좀 더 잘 돼야지라는 그런 강렬한 욕구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이런 파고를 한번 넘으면서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함께 잘 사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 두 분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치란 무엇이냐?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다. 독일의 그 여성 총리 메르켈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은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나 함께 가는 것은 천천히 가지만 오래 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사실 정부라는 것이 국민보다 조금 앞서가서 국민들의 그런 생각을 견인하고 또 준비해 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 그것이 조금 부족하고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뭔가 부딪히고 지금 이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투쟁의 리더십이 소멸되면서 찾아오는 복합적인 리더십은 바로 화합의 리더십, 다시 말하면 다양성, 사고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입장을 들어볼 줄 알고 또 그 반대의 논리를 설득할 줄 아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리더로서의 갖춰야 될 그 소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21세기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도덕적 권위라고 생각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을 때 미국의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를 비롯한 그 유수의 신문들이 이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그 경제 대통령을 택했지만 도덕적 가치를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뼈아픈 얘기입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과연 이 도덕적 가치를 한국이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덕적 가치를 버린 국민들이니까 쇠고기 협상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미국이 좀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당히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무시한 시점에 이제 그런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커다란 한 번의 파고를 갖고 왔는데요. 저는 이 도덕적 권위와 리더십은 결국 21세기의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마지막 그 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이 한동안은 돈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은 무기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돈으로 지배하면서 무역전쟁을 했고요. 무기로 지배하면서 이라크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도 털리고 무기도 털렸습니다. 다 그것이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은 세계를 지배합니다. 무엇으로 세계를 지배하느냐? 도덕적 가치로 지배합니다. 그 도덕적 가치가 바로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라는 사람을 미국이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미국의 도덕적 가치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WHO 세계 여성의원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그 세계 여성의원 회의는 미국에서 온 의원, 유럽에서 온 의원, 아시아에서 온 의원, 아프리카에서 온 의원 모든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나와서 다들 한마디씩 이야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 결론은 똑같습니다. 버락 오바마의 Yes, we can 이었습니다. 모두 나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Yes, we can 이 의미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경제공황이 왔기 때문에 그래, 우리 뭔가 할 수 있어. 이것이 미국이 주는 도덕적 권위와 가치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정신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락 오바마의 탄생은 저는 그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굉장한 가치이고 미국의 힘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도덕적 권위를 되찾고 도덕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만이 완전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덕적 권위에 대한 그 가치와 이런 이 리더십은 결국은 다시 말하면은 공화주의로 모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공화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공화주의라는 것에 대한 뉘앙스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좋지 않게 전달이 돼 있는데 사실 공화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함께 잘 사는 것이죠. 함께 화합해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번 우리나라 국민들이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는 바로 이 공화주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도 살펴볼 줄 아는 여유가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하고요. 또 내가 좀 잘 산다고 생각하면 노블리세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도덕적 권위를 갖춘 국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어떤 미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21세기형 리더십이 추구해야 될 바는 바로 지금 이 공화주의다. 그리고 아까 세 분께서 말씀하셨던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도 바로 이 공화주의가 아닌가. 함께 잘 살아가는 것. 그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책미래과제 리더십 중점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필요한 21세기적인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 희생과
봉사, 헌신, 이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리더십, 그리고 그러한 리더십을 완성시켜줄 수 있는 마지막 덕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이 도덕성에 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정치가 지향해야 될 가치라는 것, 과거에 얘기했던 공화정, 함께 살아가는 그 공화정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이라는 거 우리가 모두가 원하지만 사실 그 힘든 이유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분리한 가운데 모든 시민들이 공적인 영역에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갖기 어려운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공적인 영역, 특히 정치의 문제로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박영선 의원님께서 주신 이 공화정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영선 의원님 방송 기자 출신답게 매우 간결하게 정해진 시간에 15분 지각하신 걸 벌충을 하셔서 충분히 토론 시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몇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께 제안하고 싶은 문제라든지 또 발전 내용 중에서 의문되는 문제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먼저 손 들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치대학원의 신호철이라고 합니다. 지역구에서 뵐 때는 아주 부드러우신 것 같은데 마이크를 잡으시고 대정부 질문하는 거 보면 아주 강성 같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강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고요. 세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난 10년을 통상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잊어버린 10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수치를 내시면서 아주 왜 이게 잊어버린 10년이냐 그렇게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의 정서가 잊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열린우리당 시절에 재정경제위원회에 계셨었죠? 네. 그때 계실 때 질의하신 거 보면은 대기업에서 세율 차지하는 게 19% 정도, 10대 기업에서 네. 19%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중소기업에 관련된 세금 감면 이런 부분이 결국은 대기업으로 간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이 나왔는지 네. 그 부분도 질의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성으로 이렇게 항상 비춰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는지 그렇게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답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저는 사실 지난 10년 동안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세계경제가 그 당시 호황이었는데 잠재 성장률을 밑돌지 않았느냐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일면 일리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약 5% 정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사실은 고용이 100% 다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약 4.7%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다 보면,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이제 지난 10년 동안 10,000불에서 20,000불이 됐는데요. 그 10,000불에서 20,000불이 된 다른 나라들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됐느냐를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웬만큼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불에서 20,000불 된 나라들의 평균 성장, 경제 성장률이 보통 한 3 내지 4% 정도거든요. 그런 것에 비교해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그것이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데 왜 못했냐. 저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그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못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도덕적 가치를 정립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도덕적 가치라는 것이 뭐 여러 부분의 도덕적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첫째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 복지 문제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우리나라가 복지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지 환경은 OECD 30개국의 거의 꼴찌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지의 이런 상태로 과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의 계층의 최저 생계층, 이분들을 껴안고 가지 않고서는 저희가 결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의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걱정이 좀 덜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노후를 좀 덜 걱정해도 되고 내 살집을 좀 덜 걱정해도 되고, 왜냐? 정부에서 65세 넘으면 병원 무료, 또 내가 몸이 아프다고 간호사 부르면 그 응급차가 와서 나를 데려가 줍니다. 그러니까 첫째, 몸 아픈 거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하고요. 또 미국의 노인들은 내가 신고해서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면 한 달에 100불 내지 200불 내는 월세 임대 아파트를 정부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좀 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내 자식이 보험입니다. 나의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먹여 살릴 사람이 바로 내 자식입니다. 늙어서.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 국민들의 행복 추구 지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좀 덜 행복한 편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많습니다. 늙어갖고 어떻게 사나? 늙어갖고 병원은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어떤 그런 걱정들 때문에 국민들이 좀 더 초조하고 여유 없게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지난 10년 동안 좀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라고 좀 덜 성장했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그 도덕적 가치와 관련해서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를 지지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특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중소기업도 먹고 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상하 관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늙고 죽고 하는 어떤 이런 순환 구조가 있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만들어지고 그것이 그 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성장 가도를 달리다가 또 이 기업도 언젠가는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사이클 구조에 있어서 대기업이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게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 언젠가는 또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지난 10년 동안 그런데 좀 에너지를 많이 썼다. 근데 그것이 일정 부분 성공한 부분도 있고 또 실패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 세율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아마 법인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인세가 23%로 알고 있습니다. 23%입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의 대부분은 무슨 뭐 R&D 투자비 뭐 해가지고 세액공제를 전부 받아가지고요. 실제로 세금은 19% 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이 23%를 고스란히 내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만들어 놓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 중소기업인데 결과적으로 대기업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네,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네. 대통령 평가. 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한승수 국무총리에게도 질의를 했는데 그분도 점수를 매기시지 않고 계속 답변을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그 매겨놓은 점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개하기에 조금 이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지켜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수가 별로 안 좋죠.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투쟁의 이것이 소멸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주화 투쟁의 리더십이나 도덕적 권위나 리더십은 한나라당이나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의 브랜드 아닙니까? 이런 브랜드를 소멸했다기보다는 이제 민주당 스스로가 없앴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 이제 부자 정당이고 어느 정도 부패가 있어도 국민들이 그거 어느 정도 수용하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정당이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도덕적 가치를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이제 그걸 브랜드를 해서 정권도 몇 번 잡았고, 국회의원들도 그런 이제 민주화를 투쟁을 통해서 그 경력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도덕적 가치를 내걸고 이렇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덕적 가치나 그런 뭔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한나라당하고 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이제 과거에 보여줬던 그 선명성, 도덕성들을 이제 버리고 좀 약간 세속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저는 민주화 투쟁의 리더십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 민주당이 되찾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민주화 투쟁의 리더십을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다른 변형된 형태로 국민에게 다가갈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경제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국민들은 민주하고 뭐고 다 귀찮고 그냥 먹고 살게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먹고 살게 해달라는 여기에 사실은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사실 이것이 지금 그 세액 다시 2조 2천억인가요? 2조 2천억을 지금 다시 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2조 쓸 때가 아니죠,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이 2조를 사실 내년도에 일자리 새로 만들고, 또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서 정말 쓰러지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줘도 지금 돈이 모자라는데, 이거를 종합부동산세를 세제를 고쳐가지고 지금 떡값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돈이 돌아갑니다. 이 중에서 지금 뭐 종합부동산세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분들 이거 받아서 사실 뭐 술 사고 밥 사고 하죠. 아, 기분 좋다. 돈 받았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또 이것을 뜻깊은 곳에 쓴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사실은 이것은 제가 한나라당이라면 사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을 고쳐놓고요. 시행을 내년도에 해서 조금 경제가 여유가 있을 때 이것을 돌려주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이 시기에 이 12월 달에 돌려줘야 되는지는 저는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유류 환급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 7월 달에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 그 환급금도 지금 제대로 못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몰라서 못하기도 하고요. 또 각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요리조리 막 수단을 부려갖고 안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유류 환급금도 지금 제대로 못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분들한테 세금을 환급하는 문제가 과연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프라이어리티에서 이게 넘버원이 돼야 되느냐. 저는 이것은 언젠가는 한나라당이 굉장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정말 못 살겠다, 좀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새로운 리더십을 복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원 최정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이렇게 적어오셨는데요. 이게 평상시 강혜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정치를 하고 싶고 지금 하고 있다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건 사실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느낀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선진국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쓴 책을 읽다 보면
그것이 제 피부에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냥 정리한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저도 그 전문 지형지만 저희 지역에서 정치라고 하고 있는데요. 너무 제 생각하고 흡사하고 뭐 오바마에 대해서 이번에 저도 상당히 그 존경심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치를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존경스럽고 감동합니다. 예, 뭐 학생들은 웃으시지만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는 이런 정치인이 필요하고요.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답변하기 좀 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로 가게 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고로 올해 고경화 의원이 안심하고 있다가 총선 얼마 안 남기고 우리 박용선 의원님이 가셔가지고 역전 드라마를 만드셨는데 고로 각은 이인영 전 의원이 그런 대로 좀 안심하고 있다가 0.9%짜리 역전을 당했거든요. 박용선 의원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되셨고 이인영 전 의원님은 떨어졌는데 낙선하셨는데 그 이유를 혹시 이인영 의원님하고 한 번 정도는 대화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안 해보셨어도 선거 끝나면 자체 이런 판단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네, 박용선 의원님께서 얼마 안 남겨놓고 가셔서 당선된 요인하고 이인영 의원이 낙선된 이유 저는 그 구로 가게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인영 의원이 아직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인영 의원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제가 이인영 의원 허락 없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인영 의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정말 그 평생을 서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라든가 생활 태도라든가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꼭 저걸 저 돈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제부 기자를 하면서 그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뭐 재벌 회장들 만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구두쇠가 재벌 회장이다. 제가 그런 얘기도 막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인영 의원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동안 다른 거보다도 그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인영 의원 대답이 자기는 정말 사고가 안 바뀐대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이 서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서민들을 위해서 자기는 정치를 한다라고 계속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이인영 의원도 많이 바뀌고 또 지난번에 그 스페인의 성지순례 그 스페인 걸어서 왜 이렇게 쭉 성지순례 하는 데 있죠. 거기 갔다 오고 나서 또 생각이 좀 바뀌고 그리고 그 이인영 의원은 사실 뭐 미국 같은 데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제가 가서 좀 보고 와라. 왜냐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3만 불 시대의 그 사회니까 3만 불 시대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볼 필요가 있다. 그랬더니 이제는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고 오겠다고. 그런 걸로 보면 이인영 의원도 이제는 마음이 많이 열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더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인영 의원한테 그런 걸 주문했던 거는요. 다양한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모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부의 한우성이라고 합니다. 매번 TV로만 보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보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싶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직도 박영선 국회의원님은 아직 제 이미지는 MBC 기자 앵커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매우 친근하고요. 오늘 직접
질문을 할 수 있게 시간을 가져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기자 생활하는 것과 주변적 국회의원 생활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이제 어려운지 더 힘든지 또 개인의 직성에 어느 면이 더 잘 맞는 것 같은지 궁금하고요. 또 기자 생활했던 게 지금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또 다시 방송국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예. 제가 기자 생활을 22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지금 5년 됐으니까 아마 기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제가 길에 다니면 그 앵커나 기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10사람 만나면 한 대여섯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기자라는 직업과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요, 굉장히 유사한 직업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면, 기자라는 직업이 그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서 그것을 보도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엇을 답답해하고 무엇을 가려워하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입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기자는 기사를 쓰는 거고요.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는 것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기자 생활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영호 국회의장도 기자 출신이고요. 17대 때 김원기 국회의장도 기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기자 출신 의원들이 그 국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이유가 아마 하는 일이 비슷하고 또 이게 양쪽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MBC라는 회사는 한번 사표내면 다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건 농담 비슷한 것인데요. 제 법사위 옆자리에 박지원 의원님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이 박지원 의원님은 DJ 정부 시절에 비서실장도 하시고 대변인도 하시고 한 시대를 풍미하던 분이죠. 그러니까 한 시대의 상황을 장악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눌러도 삐직삐직거리고 삐져나오는 직업이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스가 새지 말라고 계속 밀봉을 해도 새는 직업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기자고 하나가 국회의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아무리 뭐 이렇게 요 독속에만 들어있으라고 막 눌러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삐직삐직 삐져나오고 국회의원도 그 당시에 비서실장으로서 국회의원을 상대해보니까 제발 좀 이거 좀 해달라고 아무리 사정하고 다녀도 꼭 삐직삐직 삐져나와서 반대하고 막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님이 그래서 세상에서 그 독가스가 되는 직업이 바로 기자와 국회의원인데 박영선 의원은 기자와 국회의원 두 개를 다 했기 때문에 독가스 중에서도 아주 강한 독가스 그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예. 네. 박 의원님 정말 기자 출신이구나. 관건을 관건이라고 발언하십니다. 양컷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은. 한 분 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학과 1학년 이현주라고 하는데요. 되게 말씀 되게 잘 들었고, 저는 말씀 궁금한 게,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인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앞으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태도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대학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대학 생활 동안에요, 한 가지 제가 뭐 선배로서 조언을 해드린다면 절박한 순간을 극복하는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절박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냐면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KBS 처음에 시험을 봤었습니다. 9월달에, 그러니까 4학년 때 9월달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제가 이제 KBS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KBS에 입사를 했더니 지방 발령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입사한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춘천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춘천으로 발령받은 거는 2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둘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그 완고하신 분이어가지고 시지방간 딸이 어디 지방에 가서 사냐고 그만두라고. 근데 사실 그때 그만두고 나면 할 일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6시에 시외버스를 타고 그 당시에는 그 춘천으로 가는 그 강변도로가요. 요새 그 강촌이죠, 강촌. 거가 굉장히 꼬불꼬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선 도로였고요. 10년마다 한 번씩 버스가 그 강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대형 사고가 나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 6시에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춘천에 도착하면 8시입니다. 그러면 8시에 도착해서 KBS 사무실에 가면 8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1번 출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춘천이라는 데가 사회가 좁기 때문에 아무도 8시 반에 나오는 사람이 없고 다 8시 55분에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서울서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제가 사표 내는 날까지 몰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일 먼저 가 있으니까. 그리고 6시에 퇴근하면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서울로 오는 겁니다. 그럼 밤 10시죠. 그런 생활을 제가 이제 그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내내 했습니다. 거의 약 그 8개월가량. 근데 10월 달에 보니까 겨울 되면 못 다니겠더라고요. 겨울 되면 못 다니서 아니 어떡하나 그래갖고 MBC가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MBC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갖고 MBC에 지방 발령 내냐고 합격한 다음에 MBC 지방 발령 안 된대요. 그래서 야 잘 됐다. 이거 꼭 붙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MBC로 옮겼습니다. 그래갖고 그 시험에 붙어서 제가 그래서 MBC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그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요. 그 하루에 그러니까 그 시외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 왕복 4시간 그리고 집에서 나가는 시간까지 거의 8시간을 제가 이제 길을 거리는데요. 그때 사실 저는 굉장히 처절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 대한 반감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꼭 이렇게 딸을 억압해갖고 집에서 이렇게 꽉꽉 나를 데리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또 그런 반감도 있어서 내가 끝까지 다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두 번째는 뭔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 미래가 없을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그 시간을 좀 알뜰하게 쓰자 그래갖고, 그때가 이제 벌써 뭐 한 30년 전 일인데 30년도 더 됐네요. 그 정도 일인데 민병철 그 생활영어 테이프를, 요즘은 민병철 생활영어 그러면 학생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죠? 그 당시에는 그 민병철 생활영어가 가장 유행하던 그 영어 회화 테이프였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하루에 그러니까 거의 4시간씩 그거를 꾸준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저한테 굉장한 그 보배와 같은 약이 많이 됐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MBC에 입사해가지고 그 민병철 생활영어를 매일 4시간씩 들으니까 외우기 싫어도 저절로 외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주로 이제 그 대화, 다이얼로그인데요. 그러니까 뭐 How are you? 그럼 I'm fine, thank you.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테이프를 제가 거의 다 외웠어요. 일단은 이제 기자가 돼가지고 외국 사람들을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제가 가서 인터뷰를 그냥 꾸역꾸역 해오니까 이제 저한테 그런 기회가 자꾸 주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제가 특파원까지 나가게 된 건데요. 그런 어떤 그 절박했던 시간, 그러면서 그 절박했던 시간 속에서 내가 왜 사는지, 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혼자만의 독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사실 대학교 다닐 때는 없었고요.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후에, 그러니까 지금
지금 나이 50이 다 되기까지의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지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젊었을 때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딱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 느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절박성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반드시 돼야 되겠다는 욕망은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의 뒤에 자리 잡은 자기 나름대로의 절박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의 탑에 올라가는 사람한테는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내력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 골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고3 때는 졸린데 이 졸음을 참고 내가 1시간만 더 보자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극기, 그것이 그 절박함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진정성을 다른 사람들이 읽고 그것을 느낄 때,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절박한 시간, 자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시간 같은 것을 많이 경험하고 또 그런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절박한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학생들 지금 충분히 절박합니다. 이 절박한 말씀을 다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박영선 의원님 모시고 국회에 그렇게 바쁘신 일정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고 무리해서 모셨는데 그렇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선 의원님과 함께 한국의 미래 리더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지혜를 나누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박영선 의원님과의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